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외교 수사쯤으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발언의 결은 달랐습니다.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물량이 향할 나라로 한국이 거론됐다는 소식. 거의 같은 시점에 UAE는 2,4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러시아산 원유 역시 조건부로 한국 수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세 나라가 거의 동시에 같은 지점을 가리킨 셈입니다. 표면만 보면 이상한 장면입니다. 중동의 산유국, 미국의 전략계산, 러시아라는 또 다른 축. 이 셋이 왜 한 곳에서 만나는가? 더 낯선 건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안에서 터져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상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왜 한국보다 뒤에 서 있느냐는 불만. 하지만 그 분노는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따지는 것은 국가의 체면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넣어야 더 많은 나라가 살아남는가라는 계산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외교적 친분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세계는 늘 같은 숫자를 봅니다. 가장 적은 투입으로 가장 넓은 생존을 만들 수 있는 경로가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 그 계산표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놓인 좁은 바닷길, 가장 좁은 구간은 불과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를 떠올리면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그 폭을 통과합니다. 하루 약 1,70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와 UAE, 그리고 이란이 실어보내는 막대한 양이 이목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바다가 넓어도 길은 좁다는 데 있습니다. 항로 하나가 막히면 지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인근에서는 유조선들이 묶여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쟁 위험을 피해 항로를 바꾸거나 보험사들의 운항 거부로 발이 묶인 배들. 유조선 한 척이 평균 200만 배럴 안팎을 실어 나른다고 보면 수십 척이 멈춰 있다는 말은 곧 수천만 배럴이 바다 위에서 시간을 잃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물량이 원래 향했어야 할 나라들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로 읽힙니다. 비축유를 꺼내고 사용량을 조절하고 공급 우선순위를 다시 짭니다. 미국조차 전략 비축유 수준이 과거보다 얇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때 7억 배럴을 넘기던 비축량이 크게 낮아졌고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한 뒤 충분히 되채우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국조차 무한정 눌러댈 수 있는 비상 버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시아의 체감은 더 빠릅니다. 비축 인프라가 약한 나라일수록 충격은 먼저 일상으로 번집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는 석유 배급제와 유사한 조치들이 거론됐고 주유소 앞 긴 줄이 다시 등장했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의 사진 속 풍경이 다른 이름으로 현재에 재현되는 셈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통계보다 먼저 줄 서는 몸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남은 원유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부자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가졌는가도 아닙니다. 그 원유가 어느 나라를 거쳐야 더 많은 비행기가 뜨고 더 많은 공장이 돌고 더 많은 나라의 일상이 끊기지 않는가? 그 질문의 답으로 한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한국이 원유를 소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서 태우는 나라가 아니라 원유를 사서 바꾸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사온 원유를 정제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구조. 이 차이가 위기 때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원유 수입량 대비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여온 원유의 상당 부분이 한국 안에서 다른 형태의 연료로 바뀐 뒤 다시 세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구성도 의미심장합니다. 경유, 휘발유, 항공유, 나프타, 자동차와 트럭, 비행기와 화학산업이 필요한 연료들이 한국의 정유시설을 통과해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한 교역 의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깔아놓은 인프라에 있습니다. 한국 주요 정유사들의 하루 정제 능력을 합치면 약 340만 배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소비량이 대략 270만 배럴 안팎으로 읽히니 처리 여력 일부가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수출의 목적지가 의외로 넓다는 점입니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미국,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석유 제품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수치가 언급됐습니다. 미국 내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산 항공유 수요가 함께 뛰었다는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면 묘한 장면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산유국인 미국이 한국에서 정제된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제 능력 자체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비량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자국이 쓸 양이 너무 많아 설비가 많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일부 정제 설비, 물류 비용, 지역별 공급 불균형까지 겹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는 한국산이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때로는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강대국이라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이 구조 안에서 더 선명하게 한국과 연결됩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규모가 64억 달러 수준이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조 5천억 원 안팎, 하루 기준으로 나누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본이 한국산 정제 제품을 사간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닙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의존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일 뿐입니다. 배경은 오래됐습니다. 한국 정유업계는 2010년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도화 설비를 키웠습니다. 값이 낮고 질이 떨어지는 원유도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 반면 일본 정유업계는 버블 붕괴 이후 내수 감소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 설비 축소를 택한 흐름이 길었습니다. 투자를 늦추고 시설을 줄이는 동안 정제 능력은 서서히 얇아졌습니다. 특히 항공유와 산업용 경유처럼 특정 수요에 민감한 영역에서는 자급이 완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고 가장 익숙한 공급처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이 수입한 원유로 만든 제품이 일본의 공항을 돌리고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동남아의 물류를 움직이는 구조. 이쯤 되면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의 정제 허브로 읽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가 서로 적대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까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먼저 UAE를 보겠습니다. UAE는 한국에 총 2,400만 배럴을 보내기로 했고 일부 물량은 이미 입항했으며 나머지도 4월 초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식의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2,400만 배럴, 한국 전체가 열흘 안팎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이 결정의 배경은 단순한 현물 거래 이상의 관계입니다. 방산, 군사협력, 원전사업, 장기간 축적된 신뢰. 위기 때 거래는 숫자로 보이지만 그 숫자의 뒤에는 오래 쌓인 시간이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도 계산은 냉정합니다. 한국이 살아있어야 자신들의 원유가 정제되어 더 넓은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호의라기보다 이해관계의 정렬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믿을 만한 정제 통로를 유지하는 일, 그것이 곧 자국 수출의 효율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 배럴은 선물이 아니라 계약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계산은 더 복합적입니다.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다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해석은 단순히 유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목적은 이란산 원유 대금이 어떤 금융 네트워크를 거쳐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통제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판매 경로를 우방국 중심으로 묶어두면 자금 흐름 역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막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우회로를 지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방국 목록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자국 전략 이익과 공급망 운명을 함께 묶는 국가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소비자가 아니라 경유지이며 최종 수혜자가 아니라 재분배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한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흐름을 지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가 조건부로 일부 완화되면서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닙니다. 공급선 다변화라는 제3의 통로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고 UAE 물량만으로는 불안할 때 러시아라는 별도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과 생존력을 키웁니다. 이 셋을 한 줄에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UAE는 신뢰에서 움직이고 미국은 전략에서 움직이며 러시아는 조건부 허용 아래 새로운 통로로 기능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한국으로 보낸다. 이건 한국에 대한 호의가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석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관련 로드맵을 공식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의존을 줄이고 빈자리를 신뢰 가능한 제조 강국으로 채운다. 미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주요국이 동의한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제조 능력이 공급망의 생존을 가르는 마지막 보루처럼 언급됐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표현은 거칠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대체 가능 자원이 아니라 대체가 어려운 축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로드맵이 주목하는 축은 크게 세 가지로 묶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특수 가공 기술. 현대전은 총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드론 제어 장치, 전투기 레이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 모든 장비의 안쪽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그 핵심 부품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커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수십억, 수백억 개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려면 연산칩 옆에서 막대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가 없으면 칩은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 거대한 두뇌를 만들었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한 기업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기업까지 합치면 80%를 웃돈다는 분석. 이 말은 곧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한 조각이 한국 공장의 전력과 생산 라인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에너지 이야기가 다시 반도체로 연결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산업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력은 단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순간의 불안정이 웨이퍼 전체를 멈추게 하고 손실 규모는 순식간에 커집니다. 대규모 캠퍼스 하나가 중소도시급 전력을 먹는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반도체 위기로 이어지고 반도체 위기가 다시 인공지능 경쟁으로 번지는 구조. 지금 세계가 한국을 에너지 허브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과 메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금은 이미 천문학적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연간 3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막대한 투자가 향하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핵심 부품이 없으면 계획은 멈춥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공장이 흔들리면 단지 한 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술 경쟁의 리듬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 위에서도 이어집니다. 원유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그것을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의 생산 역량은 한때의 위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중국이 매년 엄청난 수의 상선을 건조하는 동안 미국은 상업용 조선에서 존재감이 얇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능력 역시 국가 안보의 일부로 다시 불려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현지 방송에서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놀라운 눈빛으로 다뤘다는 장면. 미국 현장에서는 1년에 한 척 남짓 인도하는데 한국 조선소는 사실상 매주 한 척씩 인도하는 수준이라는 비교가 소개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함선을 보냈다면 이제는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왔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조선. 겉으로는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위기 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묶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공장이 돌고 반도체가 있어야 기술 패권이 유지되며 조선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선이 교차하는 곳에 한국이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라는 주장도 그래서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목욕탕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는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보일러에 쓰이는 중유 가격이 오르는데 공공요금 규제나 지역 여건 때문에 그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 오래 버티던 업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후지산이 보이는 목욕탕,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온천. 이런 장소들이 문을 내린다는 것은 단순한 업종 하나의 쇠퇴가 아니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동네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거시 지표는 늘 늦습니다. 현장에 폐업 공고가 먼저 옵니다. 연간 64억 달러 규모로 한국 석유 제품을 사가는 일본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한국이 흔들릴 때 일본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이 살아야 일본도 버틸 수 있는 구조. 지금 일본 곳곳에서 보이는 생활 단위의 균열은 바로 그 연결 구조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위기 안에서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UAE발 2,400만 배럴 도입이 진행되고 이란산과 러시아산이라는 대안 가능성도 열리며 정부 비축유 방출 계획까지 거론됩니다.
전 세계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말하는 순간에 한국은 수입선과 방어 수단이 오히려 다층화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0년대의 설비 투자, 전력 비축과 안정성 관리,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교 자산, 이 세 가지가 위기 때 한꺼번에 작동하면 국가는 갑자기 강해 보입니다. 사실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준비가 위기가 왔을 때만 보일 뿐입니다.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평소에는 숫자로 숨고 위기 때는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이 위치가 자동으로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축적의 결과이지만 미래의 자리는 관리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계속 같은 위치에 서 있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중동 의존도입니다. 새로운 공급선이 열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한국의 원유 수입은 여전히 중동 비중이 높고 그 상당수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이 취약성이 바뀌지 않으면 중동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셰일 원유, 아프리카산 물량, 캐나다 오일샌드 같은 비중동 공급선 확대가 장기 과제로 거론됩니다. 위기 때 임시로 문을 여는 방식이 아니라 평시부터 공급망을 넓혀두는 방식. 에너지 안보는 싸게 사오는 기술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선 다변화는 선택지가 아니라 방어선입니다. 둘째는 반도체 경쟁의 심화입니다. 지금 HBM에서 한국의 우위가 뚜렷하다고 해도 그 자리가 영구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려 하고 있고 경쟁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자본을 바탕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메모리 분야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두는 과거의 투자 덕분이지만 다음 선두는 앞으로의 혁신 속도로 결정됩니다. HBM3이 HBM4, HBM5 이름은 바뀌고 세대는 짧아집니다. 추격은 빨라지고 기술 격차는 늘 줄어들려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의 공급망 중심 위치를 지키려면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계속 앞서가야 한다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이 멈추는 순간 공급망에서의 위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도체는 성취가 아니라 속도의 산업입니다. 셋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한국이 정제 허브로 기능하는 것은 세계가 여전히 석유 제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늘고 각국이 탄소 감축을 밀어붙이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유와 나프타 같은 분야는 당분간 버티겠지만 정제 허브의 의미 자체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유사들이 포트폴리오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위치를 미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앞으로 10년의 과제입니다. 단지 원유를 받아 잘 정제하는 나라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가공과 저장, 운송과 소재를 아우르는 새로운 허브로 올라설 것인지. 위기는 현재의 강점을 증명하지만 미래의 강점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남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에 원유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원유를 받는 대신 한국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제 제품을 일본과 동남아에 안정적으로 보내야 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조선 역량도 지켜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국이 원유를 받아 자신들이 필요한 것으로 바꿔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공짜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선물처럼 안겨준 적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설비, 기술, 훈련, 외교,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낸 산업 현장이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일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위치는 과거의 선택이 만들었고 내일의 위치는 지금의 선택이 만들 겁니다. 73년 오일 쇼크 때 세계가 배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원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흔든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는 조금 다른 문장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원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원유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위기를 지배한다는 것. 정제 능력, 반도체 기술, 조선 역량, 외교 자산. 이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의 국가 위치로 환산됩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지목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 UAE가 2,400만 배럴을 보낸다는 결정이 전해졌을 때 미국 국방부 문서에서 한국 제조 능력이 핵심으로 읽혔을 때 그 장면들은 각각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의 다른 조각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소비국이 아니라 변환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받아서, 바꾸고, 다시 흘려보내는 나라. 위기일수록 이런 나라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서열은 국토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원의 양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위기의 순간 서열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서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다음 위기에서 누가 중심에 설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원유의 의미를 바꾸는 나라로 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겨우 얻은 이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 세계는 이미 계산을 끝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계산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